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세라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변동성을 크게 키워가는 종목들이 대거 속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시장 분위기 안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오늘 집중적으로 진단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학교 금융경제학과 신동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체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앞에서 굉장히 위태로운 초마냥 벌벌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도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경우는 극적으로 한 달간 유예되는 협의를 보긴 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예상대로 일단은 진행이 됐거든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2월 4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10%의 추가 관세를 발효를 시켰는데요. 네. 이미 20%가 부과가 적용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100%에서 이제 110%로 10%가 더 부과된 거고 네. 관세가요. 네. 전기차 배터리나 부품 같은 경우도 뭐 35%로 올라갔고 또 뭐 태양광 웨이퍼나 뭐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도 한 60% 이 정도의 관세를 이미 네. 10% 올리면서 더 부과가 시작이 됐습니다. 발효가. 중국은 거기에 대응해서 보복 관세로 2월 10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죠. 미국산 석탄이나 천연가스 LNG에 대해서 15% 그리고 일부 수입 품목에 대해서 또 10%의 보복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비관세 조치라고 해서 관세가 아닌 뭐 구글에 대해서 반독점법 혐의로 네. 뭐 조사를 시작한다던가 텅스텐을 포함한 25개의 금속에 대해서 네. 수출 통제를 한다거나 이런 조치들을 지금 같이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양국 간에 분명히 이 긴장감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 협상의 여지는 좀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처음에 우리가 걱정했던 것은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추가적으로 60%를 더 부과하겠다라는 얘기를 워낙 뉴스로 많이 들었는데 네. 10%를 먼저 시작했단 말이에요. 멕시코나 캐나다 같은 우방에도 25% 관세를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다가 아닐 거야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아직은 좀 약하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더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관세 부과하는 양국의 대응이 네. 좀 완화적이거나 좀 절제적인 면이 높지 않느냐라는 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의 보복 관세로 아까 뭐 미국산 석탄과 LNG에 대해서 15%의 관세를 매긴다고 했는데 중국이 전체 수입하는 물량의 석탄 1%, LNG 3%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미미한 보여주기 시기에. 네, 보여주기 시기에 네. 일단 보복 관세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입지가 강한 텃밭에서 나오는 이 농산물, 네. 대두가 있잖아요. 네. 이 대두는 또 아까 일부 수입품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일단은 양쪽에서 말풍선은 이제 터뜨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뭔가 세게 시작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안도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직 뭐 소식은 없습니다만 네. 적절할 때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를 한번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지를 좀 남겼고 네. 거기에 따라서 중국도 2월 10일까지 일단 보복 관세 시행을 미뤘다는 것 네. 이런 것들도 뭐 협상을 위한 좀 시간적인 여지를 남긴 게 아닌가라는 평가가 대체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네. 협상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말씀드린 대로. 특히 이번 주에 나온 외신의 보도를 보면 중국에서는 1단계 무역 협상, 그러니까 2020년도에 했던 거죠. 트럼프 일기 때. 그때 했던 내용들을 좀 복원하기를 원한다. 이거를 좀 카드로 제시하려고 한다라는 뉴스들이 좀 나왔고요. 네. 2천억 달러 이상의 미국산 완제품, 농산물, 에너지 이런 것들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네. 이런 약속을 다시 지키겠다라는 거죠. 당시에는 이제 팬데믹이 터지면서 약속을 못 지켰는데 네.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또 하나는 위안화를 평가절하하는 거를 좀 우리가 자제하겠다라는 거를 지금 카드로 네. 고민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일단 외신에서 보도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좀 협상의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만 네. 문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대해서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네. 중국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그쵸. 차단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더 크게는 사실 기술 패권 경쟁 혹은 안보와 군사 경쟁까지 지금 벌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협상을 통해서 가라앉기에는 생각보다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1단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1단계의 그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재평가를 네. 4월 1일까지 나한테 보고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4월 1일이라는 시간이까지는 조금 더 관세에 대한 수위가 높아지면서 계속 양쪽에서 좀 협상을 위한 좀 더 강한 카드들이 좀 센 카드들이 오고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좀 듭니다. 네,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아직 직접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협상에 대한 의지 혹은 가능성 열어는 놔도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오늘 조금 투자 심리에도 적용이 됐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국채 가격이 중장기물 위주로 크게 오름폭을 보이고 있는데 10년물 같은 경우는 금리 기준으로 2%나 급락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실 이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관세가 일괄적으로 보편 관세가 다 부과될 거라고 생각했다가 네. 멕시코와 캐나다께 일단 유예가 됐고 네. 물론 한 달이라는 시간은 주어졌지만 중국에 대해서도 지금 일단 다음 주 초까지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데다가 네. 10%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한 방에 다 반영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나눠서 반영된다고 하면 네.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작지 않겠는가라는 게 관세에 대해서는 가장 큰 요인이었고요. 그리고 어제 또 조금 더 직접적인 요인은 그 1월 달에 ISM 서비스업 활동이 네. 예상 외로 네. 좀 둔화됐던 영향이 좀 컸고 또 하나 더 짚자면 미국 재무부에서 네. 지금 사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저는 물론 경제적인 영향도 있지만 네. 이 수급에 의한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발행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재무부에서 분기마다 이제 다음 분기를 어떻게 입찰을 우리가 할 것인가를 발표를 하는데요. 어저께는 향후에 몇 분기 동안에는 네. 우리가 기존의 규모를 유지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내용들도 조금 국채 금리를 약간 낮추는 역할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부채 한도가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많이 돈을 쓰고 싶어도 발행을 할 수가 없어서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조금 더 국채 금리가 안정될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만 네. 저는 좀 더 길게 보면 국채 금리는 결국 발행 때문에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온 이야기를 또 점검을 해보자면 미국 자체가 사실 세수의 문제보다도 지출의 문제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장 이 금리와 관련된 부분 어느 정도 좀 우려감은 우리가 내려놓고 시장 상황을 대응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기도 합니다. 일단 관세라는 이슈만 놓고 봤을 때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대응 전략을 세워갈지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한테 사실 아직까지 추가적인 협연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자체도 상당히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그렇죠. 한국 입장에선 어떨까요? 우리는 아시다시피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직접적인 타격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중국에 주로 IT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이 다시 그것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이 지금 구조잖아요. 네. 작년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품목들을 보니까 일단 상위 품목들이 스마트폰, 네. 아이폰이죠, 주로. 스마트폰, 노트북, 배터리, 완구, 그리고 통신기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까 중간재로 수출하는 것들이 이제 네. 많이 들어가 있고 거꾸로 또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중간재 IT의 경우에는 주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들어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전체 우리가 중국 수출 물량의 거의 85% 이상, 거의 200조 원 가까이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물량이 관세 때문에 줄어든다면 한국이 중국으로 나가는 수출 물량이 자연스럽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긴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반사익도 물론 있죠. 다이렉트로 미국으로 들어가거나 중국을 거치지 않고 가는 제품에 대해서는 중국산하고 경쟁해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핵심적인 것은 네. 중국산 과잉 공급, 저가로 엄청나게 생산돼서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이 물량들이
우리가 중국과 미국을 제외한 제3국에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됐을 때 네. 우리가 가격 경쟁에서 굉장히 타격을 보고 있다는 이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좀 힘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네. 들어요. 일단 피해 업종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반도체하고 자동차하고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주로 반도체법, 그러니까 칩스 액트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여기에서 나오는 보조금이라든가 세액공제 혜택을 다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타격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중국의 저가 생산 혹은 공급 때문에 타격을 보고 있는 철강 그리고 석유화학 이런 쪽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그 중국의 관세를 피해서 우리가 멕시코하고 캐나다로 공장이 많이 나갔거든요. 특히 멕시코 많이 나갔는데 그 쪽으로 많이 나갔던 이제 가전이나 소비재 이런 네. 쪽들도 영향을 좀 많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뭐 대응 전략을 굳이 생각해 본다면 정부는 이미 몇 가지를 냈긴 했습니다. 굉장히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뭐 정치적으로 지금 쉽지 않은 우리 국내 내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네. 뭐 360조 원 규모의 수출 금융 패키지를 이미 발표는 한 상태고요. 그리고 멕시코나 캐나다 쪽에 북미 쪽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관세로 좀 지원해주는 특별법을 지금 추진하겠다라는 네. 내용이 이미 알려진 내용이죠. FTA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기업들은 특별한 방법들은 좀 없어요. 그러니까 북미로 뭐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방법, 그렇죠. 그리고 중국산에 대한 그 의존도를 줄이는 방법 이런 네. 것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한국 기업들의 생존 전략은 뭐 관세를 피하는 전략보다는 네. 결국 우리는 늘 그랬지만 뭐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결국은 핵심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도 뭐 조선업에 대해서 미국이 좀 좋게 평가한다는 부분이라든가 네. AI에 대한 여러 가지 전력이라든가 에너지 뭐 이런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또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로운 그 신산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정적으로는 이 중국과 이렇게 공급망을 나눴을 때 네. 중국의 제조업이 지금 굉장히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유엔의 예상으로는 2030년이면 미국의 동맹국을 다 합쳐도 미국의 제조업 점유율보다 작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국이 원하는 여러 가지 기술 패권, 뭐 제조업 부흥을 했을 때 혼자서 다 생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조업 동맹국들과의 어떤 협업, 같이 뭐 한국 기업이 같이 죽어버리면 네. 뭐 조선업이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지금 미국이 우리 보고 같이 하자는 거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미국에다가 지금 잘못하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동맹이 될 가능성이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데 이거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동맹으로 좀 바꿀 수 있는 여지를 좀 많이 협상 카드로 네. 제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이 규제를 하는 만약 중국이 맡기게 된다면 사실 중국이 그동안 해왔던 기술이나 제조업 부분에서 나름도 강세의 흐름을 보이는 게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협상의 키워드로 가져가서 좀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에 좀 혜택이 되는 부분들로 연결을 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국내 증시에서 좀 긍정적인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던 게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과 오픈 AI CEO 그리고 소프트뱅크 승정희 회장이 만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사실 만나서 논의했다 정도만 언론에 나왔는데 사실 기대감으로는 거의 뭐 스타게이트 합류하는 거 아니냐까지 네. 지금 이야기는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아직 너무 초기 단계라서 네.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가 상상 회로를 이제 돌려보는 것이고요. 뭐 네. 증시라는 게 항상 기대감하고 희망을 반영하는 곳이니까 그럴 수 있는 여지와 그림들은 또 충분히 그려져 있으니까요. 충분히 우리가 잘 대응할 수 있지 않나 하는 희망을 좀 저도 가져봅니다. 네. 일단 뭐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뭐 4년 동안 최대 5천억 달러 이상의 민간 투자를 추진하는 미국의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네.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어떤 대형 정말 프로젝트인데요.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포함한 것이죠. 여기에 그 기존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 때 같이 나와서 얘기했던 손정희 네. 소프트뱅크 회장하고 네. 샘 울트만 오픈 AI 그 CEO가 이제 같이 어제 회의했다는 것이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동안 미국과 일본의 어떤 AI 동맹 이런 느낌이었다면 여기 한국이 조금 이제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네. 좀 생긴 게 아닌가 싶은데요.
소프트뱅크의 경우에는 그 스타게이트에 이미 1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고 네. 오픈 AI에도 직접 뭐 150에서 한 25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좀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이 설계에 대한 반도체 설계의 기술력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 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 ARM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최대 주주가 이제 소프트뱅크이기 때문에 소프트뱅크가 설계하고 그다음에 삼성이 만들고 그 결국 연구 개발은 오픈 AI가 한다. 이런 이제 희망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오픈 AI는 최근에 이 딥시크 중국의 그 AI 스타트업인 딥시크가 저가로 아주 고효율의 뭐 고효율까지라기보다는 그 유사한 효율의 성능을 내는 이 AI에 대응하는 그 차세대 AI를 연구하는 쪽의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당연히 뭐 막대한 연산력들이 필요하겠죠. 네. 그런데 이 딥시크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딥시크는 기존에도 AI가 가격이 싸지면서 뭐 심지어는 뭐 공기처럼 싸졌다 이런 표현까지도 하고 예, 뭐 실제로 했던 얘기죠. 네. 그 구글의 CEO들이 했던 얘기인데요. 뭐 1년 6개월 전에 비해서 98%가 AI 비용이 싸졌다라는 네. 이야기를 이제 구글 CEO가 불과 지난 한 3, 4개월 전에 했었어요. 그만큼 가격이 싸지고 있다는 것이 AI가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트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 딥시크가 AI를 오픈 소스로 누구나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네. 이거를 뭐 모델은 물론이고 대형 언어 모델은 물론이고 학습 방법, 뭐 추론까지도 다 그 공개했다는 것이 무료로 공개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또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비용이 또 다시 한번 네. 크게 낮아지는 계기가 됐고 그렇다면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대형 언어 모델은 이미 오픈이 됐으니까 그거를 좀 그 내 컴퓨터에 설치하고 그걸 기반으로 챗GPT를 돌려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여지들이 네. 지금 생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말로 하는 보고서 쓰고 하는 이 텍스트 기반의 LLM이나 챗GPT는 어느 정도 우리가 완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뭐 로봇이라든가 영상으로 뭔가 만들어내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우리가 아주 초기 단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앞서 그 로봇과 관련된 우리나라 투자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것 이런 네. 것들도 꽤 의미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향후에 어떤 내 디바이스에서 용량을 줄여서 여기에 AI를 집어넣고 네. 여기서 이제 돌아가도록 만드는 이런 형태의 AI 서비스나 소프트웨어들이 개발이 될 거기 때문에요. 삼성이 TV도 갖고 있고 뭐 스마트폰도 만들 수 있고 뭐 가전들을 주로 만들기 때문에 물론 반도체 칩을 만들거나 데이터 센터에 최적화된 어떤 뭐 솔루션을 만들거나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네. 그 이면에 또 하나 오픈 AI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역할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뭐 오픈 그 무료로 설치해서 쓸 수 있는 정도로 가격이 싸진다고 하면 굳이 아주 고사양의 이 네. 프로젝트에서는 아주 고사양의 반도체가 꼭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들거든요. 그래서 삼성 정도의 기술력이면 충분히 지금의 이 협업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만들고 네. 또 위탁 생산도 할 수 있고 아까 그런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삼성이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좀 잘 협상해서 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술과 디바이스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일단은 열어두고 함께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이 부분만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3월에 이제 금리 인하 전망과 관련돼서 조금 업계에서는 이야기가 네. 엇갈리곤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부탁드릴게요. 연준 전체 멤버의 느낌으로는 지난 FOMC 때도 그렇고 네. 느낌으로는 살짝 연내 한 번에서 두 번이 최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일단 좀 더 지켜보고 싶고 안 네. 내리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관세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이 되고 어떤 정책들이 실행이 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경제에 미칠 영향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럼 적정하게 어느 정도를 내리면 될 것인가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좀 빠른 단계인데요. 그런데 파월 의장이라든가
최근에 월러 그 연준 멤버는 조금 더 비둘기지적으로 트럼프의 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완화적인 이야기를 대중 앞에서는 좀 많이 시장 앞에서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일단 뭐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대로 맥스 3번에서 뭐 적으면 한 번 정도, 그래서 그 사이 정도는 지금 시장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 내리기에는 성장률 전망이라든가 물가 전망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도 그렇게 낮지 않아요. 그래서 더 많이 내리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 3번, 최소 1번 정도 내릴 수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